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영진쌤입니다. 또 다시 온라인 학습 주간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가정학습을 위해서 선생님 또 수업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장 경제 주체의 역할들을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기업가, 노동자, 그다음에 정부, 소비자 역할을 순서대로 배웠어야 됐는데 순서상 선생님이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했고 이제 오늘은 다시 시장 실패에 이어서 시장 참여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 해서 기업과 노동자, 그다음에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이 즐겁고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을 잘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강의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정리를 잘 해놓길 바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기업가와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그래서 먼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나와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생산해서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줄지를 늘 고민해야 되고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항상 이 사람은 기업가는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양질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 그래서 기업가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항상 도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여러 번 도전을 거듭하고 해도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상품, 좋은 제품, 훌륭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더 좋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뒤집어보고 어떤 틀을 깨트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개척하고 만드느냐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몇 가지 따져본다면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죠? 그다음에 신제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원료로 또 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생산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료제 조직, 또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 요즘은 팀제라든지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조직하고 해체되는 그런 팀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영 조직의 변화와 혁신까지도 모두 이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자동차는 무조건 내연기관, 그죠? 석유 휘발유로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면서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쓰기도 하고 이제는 수소차라는 게 또 등장하기도 했고 또는 태양광을 통해서 가고 그리고 전기차도 나오고 그리고 좀 먼 미래 얘기지만 물로도 갈 수 있는 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틀을 깨는 사고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서 어플만 가지고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메일도 주고 받고 동영상도 찍고 그걸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손안의 세상을 만들어낸 거. 그것도 다 창조적 혁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업가 정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의 책임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경제적 책임은 뭐냐면 기업의 이제 고유한 임무겠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 창출이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 수단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기업의 본연의 책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책임은
기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뭐 그런 게 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윤리적 책임에 해당이 돼요. 제품을 만들 때 좀 환경오염을 좀 덜 시키고 있는지, 또는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뭐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 책임에 해당되고,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자산적 책임이라고,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이 기업가가 내가 이 나라, 이 지역에서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경제 제도, 그리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해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과 부, 이런 성공들은 여러 사람들의, 또는 이 국가와 제도의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들을, 성취한 것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을 짓고 지역에 인재를 채용해주고, 또는 뭐 기부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자연 뭐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기업의 이윤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그런 게 자산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은 물건만 만들고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이 사회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산적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자 역할로 가면, 먼저 노동자의 권리가 있겠죠. 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삼권을 행사한다. 근로조건은 뭐냐면 뭐 임금, 뭐 복지, 이런 거겠죠. 근로조건이 좀 더 향상되거나 또는 유지되는 것,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는 것을 위해서 근로자가 노동자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협상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런 권리예요. 그거를 노동삼권이라고 해요. 노동자 개개인은 사용자, 사장이랑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약자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노동삼권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데, 노동삼권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단결권이라고 있어요. 단결권.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결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용자랑 협상을 해야 되죠. 그거는 단체 노선권. 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임금을,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임금 수준을 좀 높여달라, 휴가를 늘려달라, 복지 혜택을 더 달라, 뭐 이런 교섭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런 교섭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파업을 한다든지, 뭐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노동자의 권리, 노동삼권. 그러면 노동자의 책임도 있겠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내가 월급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상생노력.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이윤을 주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파업을 하고 일을 좀 열심히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장이 나를 고용해 줬으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랑 사용자가 함께 같이 좀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노동자도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회사의 어떤 내가 맺었던 근로 기준, 근로 계약에 맞게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인데요. 정부, 전에 배웠잖아요. 정부 실패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불공정 경쟁,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재의 부족, 세 번째가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 불안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한계 보완돼서 공정한 경쟁의 촉진, 독과점 기업들을 막으려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독점 과정기업을 찾아내가지고 벌금, 과징금도 매기고,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최소로 가게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촉진,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일반 기업에 맡기면 이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어떠한 기업도 선호하지 않잖아. 이거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비경합성, 비대체성의 문제 때문에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니까 공공재를 누가?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외부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배웠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마이너스, 안 좋은 거니까 좀 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이나 어떤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그에 대해서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해서 줄어들게 하는 거. 그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또 하나는 소득재 분배.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면 이게 선천적, 후천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뭐 아버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내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시정을 해줘야 돼. 경제적 약자들, 최저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배운 게 사회권이라고 배웠잖아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그걸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보험이죠. 의료보험 같은 거, 실업급여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에 해당되고요. 공공부조는 최저 생계 능력 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비, 수급비 뭐 이런 거. 장애라든지 이런 걸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동수단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에 해당하고, 누진세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율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원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재 분배 정책,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대기업에 비해 소비자들은 이런 상품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이제 구제 같은 거 요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계를 보완하고 소득재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 이제 소비자의 역할, 마지막입니다. 소비자의 역할, 여러분이죠. 우리 물건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입장. 그래서 먼저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소비자, 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건 만들고 판매하는 건 기업, 사업가, 그 사람의 입장 아닌가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물건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인데,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가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 손해보고 결국에는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게 적당한 가격이고 적당한 기능을 하고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를 판단해서 친환경 제품인가 또는 공정무역 제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허위에 가득한 것도 없고 그 생산 가격에 맞게 어떤 품질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 물질도 갖고 있지 않고 뭐 이런 게 다 충족한다. 그러면 이건 좋은 제품이니까 계속 사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까 말한 것 중에 허위 가장 광고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이 생산을 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안 사주면 되지. 불매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물건이 안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들을 결국은 누가?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 주권이지. 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소비자의 책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 소비야. 바로 합리적 소비. 뭐냐면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을 때 뭐가 더 큰 소비를 맞는 거야, 여러분? 비용? 편익? 우리 배웠잖아요. 합리적 소비는 뭐다? 만족이 비용보다 큰 거다.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죠. 그래서 과소비를 지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 그 학생들 사이에 고등학생들이 좀 고가의 뭐 신발들을 좀 많이 사고, 그죠? 학생 신분에 좀 과한 옷도 사고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왜? 힙합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유행이 됐는데 그런 게 좀 선생님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뭐 월 수입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많이 벌어서 비싼 신발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그냥 그걸 한번 입고 사용하고 하면서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솔직히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뭐 몇 개월치 용돈을 막 모아서 그걸 사는 바람에 다른 뭐 문제집을 산다든지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 용돈을 못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비합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명품도 좋은 물건도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쓰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그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나의 능력과
어떤 내면을 좀 키워서 뭘 입어도 뭘 갖고 있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예. 그다음에 또 윤리적 소비는 뭐냐면 친환경 소비. 이거는 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그 제품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지구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 후손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보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뭐 끊임없이 태풍도 올라오고 뭐 열대야도 막 계속되고 있고 남북의 기후가 높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산과 소비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공정무역은 착한 소비라고도 하는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돌아갔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 생산자에게 합당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비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윤리적 소비는 녹색 소비와 착한 소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소비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주권의식을 갖고 소비를 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더 잘 확인하길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